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랜만에 가상자산 시장이 기분 좋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전 대비 21%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가상자산 시장 총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가상자산 시장 내의 뉴스만 보면은 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DCG 위기에 관해서 윙클보스 형제가 베리 질버트와 대결을 강화하고 있다든지 샘 뱅크맨 프리드가 블로그를 시작했다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긴 한데 이런 뉴스가 지금 장의 움직임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매크로 관련된 변화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매크로 관련 리스크를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죠. 우리가 지난 1년간 크립토 윈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게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이었던 것처럼 긴축 통화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은 그거는 매크로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이러한 변화는 위험자산의 시장 가격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크로 환경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조짐이 1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DXY라고 불리우는 다른 통화 대비 US 달러의 그 강세를 나타내는 지수가 1월 초부터 조금씩 꺾이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이 진행될 때 흔히 나타나는 US 달러의 강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 일부에서는 조금씩 이런 변화를 감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결정적이었던 것이 지난 목요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6.5%로 발표가 되면서 그 전달 11월에 7.1%에 비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발표된 이후로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주도 반등을 했죠. 이제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도 이제 일주일 전 대비 한 4%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2월 지수가 11월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렇게 큰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CPI 상승률 자체는 작년 여름에 한 9.1%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쭉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12월 들어서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닌데, 그러면 왜 12월 수치가 중요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 CPI 상승률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매체에서 흔히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CPI 상승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율 이퀄 CPI 상승률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를 묘사하는 굉장히 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 거고요. 이 CPI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록시, 뭔가 근접치의 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치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지표는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의 상승률을 계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자체는 사실 대중매체는 크게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찾아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10월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떠한 지수의 그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지속 가능한 트렌드의 시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수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여줄 때다, 이렇게 통설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하락세를 좀 계속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기저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작년 1월, 2월, 3월,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 현재의 조건만 유지되더라도, 현재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상승률 자체는 그냥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우리가 흔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이나 기타 다른 위험자산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는 금년에는 없을 거라는 발언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년 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자산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치를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뉴스레터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서 피크아웃 할 건지에 대한 것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시점에 대해서 의견이 굳혀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어느 정도 기대감 형성은 되고 있었지만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5에서 5.5% 사이에서 피크아웃 할 거라는 그런 어렴풋이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데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발표된 12월 CPI 상승률을 보면서 피크아웃 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이렇게 굳혀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CME,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Fed Fund Futures라는 시장을 보면 알습니다. 이제 Fed Fund Futures는 뭐냐면은 미래 연준의 기준금리가 미래 어느 특정 시점에 어느 수준에서 거래될 건지에 대한 선물 계약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이제 선물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거래될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합의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알고 싶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저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경제학자들의 공식적인 예측을 설문조사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이 방법은 리얼타임도 아니고 이 수치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조직 내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든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런 기대치를 알고 싶으면은 이런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기반한 지표를 보는 것이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선물 시장이 상당히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모든 선물 시장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CME 선물 시장 자체는 나름 그래도 유동성이 있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 Fed Fund Futures 마켓을 보면은 금년에 여러 번 있을 FOMC 미팅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공개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CME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은 이제 2월에 있을 기준금리 인상은 0.25%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을 FOMC 미팅, 제 기억으로는 이제 3월인 것 같은데 3월에 있을 FOMC 미팅에서의 금리 인상도 0.25%인 걸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금리 인상이 없는 걸로 예측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시장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도 한 5.5%에서 5.2% 정도 사이에서 피크아웃 하는 걸로, 이러한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크아웃의 시점이 이렇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산들이 조금씩 위험자산으로 넘어올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긴축 통화 정책의 피크아웃 시점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에 대한 확실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성이, 이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현상인 거고요. 어떤 형태라도 이건 그래서 시장에 반영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위험자산 가격들의 상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계속 지속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연준의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비저빌리티, 이 확실성이 좀,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 리스크인 거죠. 이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는 이제 공급망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중국 경제,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들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공급망이 재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물자나 기타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동목 현상에 의해서 생겼던 인플레이션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수들이 어떻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양쪽 방향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known unknown이라는 리스크인 거고요. 이 외에도 뭐 unknown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것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리스크였던 것처럼 이런 어떤 unknown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인 매크로 상황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모든 위험자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 가자를 외치며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 요소들이 무엇인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강세장을 계기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